떨리는 손끝에 묻은 붉은 인주가 마치 카페어 나온 선율처럼 섬뜩하게 번들거렸다. 방 안을 가득 채운 것은 타들어가는 촛불의 매캐한 그름 냄새와 늙고 병든 노인의 거친 숨소리, 그리고 그 맞은편에 앉아 숨죽인 채 짐승처럼 눈을 번뜩이는 장남 최만석의 거칠어지는 심장 소리뿐이었다. 최만석은 마른 침을 꿀꺽 삼키며 아버지의 주름진 손을 억세게 움켜쥐 그의 소나귀에는 힘이 잔뜩 들어가 있었으나 목소리만은 지극히 부드럽고 애처로운 효자의 가면을 쓰고 있었다. 아버님, 이 도장만 찍으시면 됩니다. 한양에서 용하다는 의원이 지어준 신비한 탕약을 구하려면 이 처방전에 아버님의 낙관이 반드시 필요하다 하옵니다. 이 약만 드시면 침침하던 눈이 떠지고 굽었던 허리가 펴질 것이니 부디 소자의 정성을 믿어주십시오. 눈이 멀어 앞을 분간하지 못하는 최진사는 아들의 말이 거짓인 줄은 꿈에도 모른 채 그저 자식의 지극한 효심에 감동하여 눈시울을 붉히고 있었다. 평생을 흙파고 씨 뿌려 일군 천석군의 재산보다 닐막에 어른 이 마자들의 마음 씀씀이가 더 귀하게 느껴지는 순간이었다. 최진사는 더듬거리는 손길로 옥으로 깎은 도장을 아들에게 내맡기며 떨리는 입 달싹였다. 오냐, 만석아. 네가 이 애비 살리려고 그리 애를 쓰는구나. 내 눈이 어두워 글귀는 보이지 않으나 네 목소리에 담긴 진심이 보이니 더 바랄 것이 무엇이겠느냐. 어서 찍거라. 그리고 우리 만석이 이 애비가 죽더라도 부디 동생들 건사 잘하고 집안을 일으켜야 한다. 최진사의 말은 유언처럼 비장했으나 최만석의 귓전에는 그저 늙은이의 지겨운 잔소리로 들릴 뿐이었다. 그깟 동생놈들이 다 무엇입니까? 이놈과 밭은 본래 장남인 세묵씨 아니었습니까? 최만석은 속으로 차가운 비소를 흘리며 아버지의 손을 이끌어 종이 위에 꾹 눌렀다. 쿵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하얀 종이 위로 선명한 붉은 자국이 박혔다. 그것은 의원에게 보낼 처방전 따위가 아니었다. 최진사가 평생을 바쳐 모은 문전옥답 전부와 기와집 소유권까지 모조리 장남 최만석에게 양도한다는 되돌릴 수 없는 양도 각서였다. 도장이 찍히는 순간 최만석의 눈동자는 탐욕으로 이글거렸고 꽉 담은 입꼬리는 기괴하게 비틀려 올라갔다. 마치 오랫동안 굶주린 늑대가 마침내 사냥감의 목덜미를 물어뜯은 후 느끼는 희열과도 같은 전율이 그의 등골을 타고 흘렀다. 최만석은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문서를 낚아채듯 거두어 품속 깊이 찔러 넣었다. 종이가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지만 이미 귀까지 어두워진 최진사는 그 소리의 의미를 알아채지 못한 채 허공을 향해 인자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이제 되었느냐? 그 약을 먹으면 내 눈이 정말 다시 밝아질 수 있단 말이냐? 아버지의 순진한 물음에 최만석은 짐짓 울먹이는 척 연기를 하며 대답했다. 물론입니다, 아버님. 이제 곧 세상이 환하게 보이실 것입니다. 소자가 지금 당장 읍내로 나가 약재를 구해올 터이니 편안히 누워 계십시오. 그는 서둘러 자리를 뜨려 했다. 혹여나 아버지가 마음을 바꾸거나 눈치 빠른 둘째 동생이 들어올까 두려웠기 때문이었다. 방바닥을 짚고 일어나는 그의 그림자가 촛불에 비쳐 벽면에 거대하고 흉측한 괴물처럼 일렁거렸다. 방을 나선 최만석은 차가운 밤공기를 들이마시며 가슴을 쓸어내렸다. 하늘에는 구름 뒤에 숨은 달이 희미한 빛을 뿌리고 있었고 마당 구석에 오래된 감나무 가지가 바람에 흔들리며 마치 귀신의 손짓처럼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러나 최만석에게는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았다. 품속에 들어있는 그 종이 한 장이 그에게는 천하를 얻은 옥새와도
같았기 때문이었다. 그는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아무도 없음을 확인하고는 툇마루 밑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던 엽전 꾸러미를 챙겨 들었다. 이제 이 집의 주인은 아버지도 어머니도 아닌 바로 자신이었다. 그는 억눌러 왔던 웃음을 터뜨리고 싶은 충동을 억지로 참으며 빳빳한 종이의 질감을 다시금 확인했다. 그 감촉은 그에게 무엇보다 달콤한 쾌락을 선사했다. 그 시각 취진사의 방에는 정적만이 흐르고 있었다. 아들이 나간 뒤 홀로 남겨진 노인은 왠지 모를 서늘한 기운을 느끼며 이불깃을 여미었다. 평소와 다름없는 밤이었지만 가슴 한구석이 뻥 뚫린 듯한 허전함과 불안감이 엄습해왔다. 그때였다. 밖에서 인기척이 들리더니 방문이 조심스럽게 열렸다. 영감마님, 아직 주무시지 않으셨습니까? 들어온 이는 집안에서 30년 넘게 머슴살이를 해온 늙은 집사 칠성이었다. 칠성은 늦은 밤 마실 물을 챙겨 들어왔다가 방 안 가득 퍼져 있는 인주 냄새를 맡고 고개를 갸웃거렸다. 이 밤중에 무슨 문서질을 하셨습니까? 인주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요. 칠성의 말에 최진사는 껄껄 웃으며 대답했다. 아, 우리 만석이가 내 눈 고칠 약을 짓는다고 처방전에 도장이 필요하다지 뭔가. 효심 깊은 녀석 아니냐. 칠성은 고개를 갸우뚱했다. 처방전에 도장을 찍다니요. 의원에게 약을 짓는데 돈이면 되었지 어찌 주인의 낙관이 필요하답니까? 이상한 일이구먼요. 칠성의 의아해하는 목소리에 최진사의 미소가 서서히 굳어졌다. 생각해보니 그랬다. 약재를 구하는데 처방전이 필요할 수는 있어도 집안의 대소사를 결정할 때나 쓰는 인감을 찍어오라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일이었다. 칠성아, 혹시 바닥에 떨어진 종이 조각이라도 없느냐? 만석이가 급히 나가느라 흘린 것이 없는지 보거라. 최진사의 목소리에 다급함이 묻어났다. 칠성은 촛불을 들고 방바닥을 샅샅이 뒤졌다. 그러다 문지방 근처에 구겨진 종이 한 귀퉁이가 떨어진 것을 발견했다. 최만석이 문서를 품에 넣다 찢겨나간 문서의 사본 중 일부였다. 칠성은 떨어진 종이를 주워들고 글을 읽어내려갔다. 그는 비록 까먹는은 아니었으나 학식이 깊지 않아 띄엄띄엄 글자를 해독했다. 지, 양도, 전답, 1절, 최만석에게, 의임. 칠성의 입에서 나오는 단어 하나하나가 비수가 되어 최진사의 가슴을 후벼 팠다. 그게 무슨 소리냐. 다시 똑바로 비명처럼 소리쳤다. 칠성은 사색이 되어 떨리는 목소리로 다시 읽었다. 최진사 댁의 전 재산을 장남 최만석에게 조건 없이 양도한다. 그 순간 최진사의 머릿속에서 툭 하고 무언가가 끊어지는 소리가 났다. 평생을 믿어왔던 아들에 대한 신뢰가 가문의 기둥이라 여겼던 장남에 대한 기대가 산산이 조각나는 소리였다. 이놈이, 이 천하의 페르나 놈이. 최진사는 바닥을 치며 울부짖었다. 눈앞이 캄캄한 어둠뿐이었던 그의 세상이 이제는 절망이라는 더 깊은 어둠으로 뒤덮였다. 효자라 믿었던 아들이 늙고 병든 아비의 눈을 속여 피 같은 재산을 가로챘다는 사실은 단순한 재물의 상실을 넘어선 끔찍한 배신이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진사는 억울함과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하는 소리와 함께 시커먼 피를 바닥에 토해냈다. 붉은 선혈이 돗자리 위로 흩뿌려졌고 방 안은 순식간에 비릿한 피냄새로 가득 찼다. 영감마님, 정신 차리십시오. 칠성이 기겁하여 달려들어 주인의 몸을 흔들었으나
최진사의 몸은 이미 싸늘하게 식어가며 경련을 일으키고 있었다. 담장 너머 어둠 속에 몸을 숨기고 있던 최만석은 방 안에서 들려오는 아버지의 절규와 칠성의 다급한 고함 소리를 똑똑히 들었다. 보통의 자식이라면 당장 문을 박차고 들어가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을 것이다. 아니, 적어도 죽어가는 아비의 마지막 모습이라도 지키려 했을 것이다. 그러나 최만석은 움직이지 않았다. 오히려 그의 입가에는 차가운 달빛 아래 더욱 선명하게 드러난 기괴하고 섬뜩한 미소가 번지고 있었다. 늙은이가 기어이 알았구나. 하지만 이미 늦었다. 도장은 찍혔고 문서는 내 품에 있다. 이제 그가 죽어버리면 모든 것이 더 쉬워질 뿐이다. 그는 피를 토하는 아버지의 비명소리를 마치 승전보를 알리는 북소리처럼 즐기며 품속의 문서를 다시 한번 꽉 움켜쥐었다. 바람이 거세지며 창호지 문이 덜컹거렸다. 마당의 그림자들이 요동치며 마치 지옥의 사자들이 춤을 추는 듯했다. 최만석은 집안의 혼란을 뒤로한 채 발소리를 죽여 대문 밖으로 빠져나갔다. 그의 발걸음은 죄책감의 무게라고는 전혀 느껴지지 않을 만큼 가벼웠다. 이제 며칠만 지나면 장례를 치르고 눈의 가시 같은 동생들을 내쫓고 이 거대한 기와집의 안방을 차지하여 떵떵거리며 살 수 있으리라. 그의 머릿속은 온통 북의 영화에 대한 망상으로 가득 차 있었다. 등 뒤에서 들려오는 아버지의 끊어질 듯한 신음소리가 저주처럼 그의 뒷덜미를 따라붙었지만 최만석은 결코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그것이 그가 인간으로서의 마지막 양심을 저버리고 스스로 파멸의 길로 들어서는 첫걸음이라는 것을 어리석은 그는 아직 알지 못했다. 최진사의 장례는 기이할 정도로 빠르고 조촐하게 치러졌다. 마을 사람들은 천석군 부자의 마지막 가는 길이라기에는 너무나 초라한 상여 행렬을 보며 혀를 찼다. 곡소리는 건성으로 울려 퍼졌고 상주인 최만석의 얼굴에는 슬픔의 그림자 대신 귀찮은 일을 빨리 해치우려는 조급증만이 가득했다. 그는 문상객들의 절을 받는 둥 마는 둥 하며 수시로 안방 쪽을 힐끔거렸다. 아버지가 피를 토하며 숨을 거둔 그 방, 그리고 그 안 장롱 깊숙한 곳에 숨겨둔 땅 문서와 지문서가 혹여나 발 달린 듯 사라지지는 않을까 하는 부질없는 의심 때문이었다. 염습을 할 때조차 최만석은 아버지의 시신을 보며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다. 입을 틀어막으라고 일꾼들을 재촉했다. 흙이 관 위로 덮이고 봉분이 만들어지는 순간 최만석은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이제 이 세상에 자신의 비밀을 아는 자는 죽어 흙이 된 아버지와 돈으로 입을 막아버릴 수 있는 늙은 종 칠성뿐이었다. 사무제를 지내기가 무섭게 최만석은 본색을 드러냈다. 아직 상복을 벗지도 않은 동생들을 사람체로 불러들인 그는 서슬퍼런 눈빛으로 문서 한 장을 바닥에 내던졌다. 보아라, 아버님께서 생전에 내게 남기신 유언장이다. 이 집안의 모든 전답과 가옥, 심지어 숟가락 하나까지도 장남인 내 소유로 되어 있다. 둘째 만호와 막내 만철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문서를 집어들었다. 거기에는 분명 아버지의 인감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형님,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입니까? 아버님께서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저희를 얼마나 걱정하셨는데 한 푼도 주지 않고 나가라니요. 이건 조작입니다. 만호가 울분을 토하며 대들었지만 최만석은 코웃음을 칠 뿐이었다. 조작이라니. 관아에 가서 공증까지 마친 서류다. 억울하면 포도청에 가서 고하든지 해라. 당장 짐을 싸서 나가지 않으면 관아의 포졸들을 불러 끌어낼 것이다. 형의 표정은
이미 혈육의 정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야차의 얼굴이었다. 결국 동생들은 쫓겨나듯 집을 떠나야 했다. 낡은 보따리 하나씩만 달랑 맨 채 대문 밖으로 밀려나는 동생들의 등 뒤로 육중한 대문이 쾅 하는 소리와 함께 닫혔다. 그 소리는 마치 최만석이 세상의 도리와 인륜을 끊어버리는 소리처럼 들렸다. 동생들을 내쫓은 날 저녁, 최만석은 아랫목을 차지하고 앉아 기름진 고기 반찬과 독한 술을 상다리가 휘어지도록 차려오게 했다. 방 안은 따뜻했고 비단 금층은 부드러웠으며 술은 달콤했다. 그래, 이게 바로 내가 원하던 삶이다. 평생을 늙은이 눈치나 보며 살 수는 없지. 그는 술잔을 기울이며 혼잣말을 중얼거렸다. 그러나 기묘하게도 술이 목구멍을 넘어갈 때마다 가슴 한 구석이 지울 수 없었다. 마치 누군가가 차가운 눈으로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듯한 소름 끼치는 감각이었다. 그날 밤부터였다. 기이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한 것은 술에 취해 곤히 잠들었던 최만석은 한밤중에 들려오는 규칙적인 소리에 눈을 떴다. 탁, 탁, 탁. 그것은 마른 대나무가 마룻바닥을 두드리는 소리였다. 너무나도 익숙한 생전에 아버지가 지팡이를 짚고 걸을 때 나던 바로 그 소리였다. 최만석은 숨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다. 소리는 대문 쪽 시작되어 점점 안방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 탁, 탁, 스. 탁, 탁. 소리는 방문 바로 앞에서 멈췄다. 그리고 문창호지 너머로 희미한 그림자가 어른거리는 듯 했다. 누구냐? 칠성이냐? 최만석이 떨리는 목소리로 소리쳤다. 그러나 돌아오는 대답은 없었다. 대신 문고리가 덜컥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잠가둔 문고리가 저절로 돌아가려는 듯 끼익 소리를 내며 비틀렸다. 최만석은 비명을 지르며 이불 속에서 튀어나와 방문을 몸으로 막아섰다. 심장이 터질 듯이 요동쳤고 공포로 인해 온몸이 사시나무 떨듯 떨렸다. 시간이 지났을까? 문 밖의 인기척은 스르르 사라졌다. 아침 햇살이 창호지를 밝힐 때까지 최만석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워야 했다. 다음 날 아침 퀭한 눈으로 방문을 연 그는 소스라치게 놀랐다. 마루 위에 하얀 흙으로 찍힌 발자국들이 어지럽게 찍혀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것은 흙 묻은 신발이 아니라 맨발의 흔적이었다. 그것도 발가락이 기형적으로 굽은 생전 아버지의 발 모양과 똑같은 흔적이었다. 칠성아, 이놈의 칠성아. 최만석이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칠성이 허겁지겁 달려왔다. 이게 무엇이냐? 네놈이 감히 주인을 놀리려고 이런 장난을 친 것이냐? 최만석은 칠성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칠성은 억울함에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요, 주인마님. 소인이 어찌 그런 짓을 하겠습니까? 밤새 개미새끼 한 마리 얼씬하지. 않았습니다요. 최만석은 채성을 밀쳐내고 하인들에게 당장 마루를 닦으라고 호통쳤다. 걸레질로 발자국은 지워졌지만 최만석의 머릿속에 각인된 공포는 지워지지 않았다. 그는 불안을 떨치기 위해 더욱 재물에 집착했다. 곡간을 열어 쌀가마니를 세고 또 세었으며 엽전 꾸러미를 꺼내어 짤그랑거리는 소리를 들어야만 겨우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었다. 그러나 밤은 어김없이 찾아왔고 공포는 점점 더 구체적인 형상을 띠기 시작했다.
며칠 뒤 잠자리에 든 최만석은 가의 놀림에 시달렸다. 꿈속에서 그는 아버지가 쓰러졌던 그날 밤에 방 안에 서 있었다. 바닥에는 붉은 피가 흥건했고 그 피웅덩이 속에서 아버지가 천천히 일어났다. 아버지의 얼굴은 흙빛으로 썩어 문드러져 있었고 두 눈은 텅 빈 구멍처럼 검게 뚫려 있었다. 만석아, 내 약은 어디 있느냐? 신선은 본담은 타치미래, 롱하에는 온와르간 미사이. 목소리로 중얼거리며 그에게 다가왔다. 썩은 내가 진동하는 손이 최만석의 목을 향해 뻗어왔다. 최만석은 도망치려 했으나 발이 바닥에 붙어 움직이지 않았다. 차갑고 딱딱한 손가락이 목을 조여오기 시작했다. 숨이 막히고 최만석은 비명을 지르며 깨어났다. 온몸은 땀으로 뒤범벅이 되어 있었고 목에는 실제로 누군가가 꽉 누른 듯한 붉은 손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그는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목을 보며 경악했다. 단순한 악몽이 아니었다. 죽은 아비의 원혼이 이 집에, 아니 자신의 곁에 머물고 있음이 분명했다. 그는 방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덜덜 떨며 해가 뜨기만을 기다렸다. 날이 밝자마자 그는 무당을 부르려 했으나 멈칫했다. 구판을 벌였다가 혹시라도 자신의 패륜 행각이 동네 방네 소문이라도 날까 두려웠기 때문이었다. 그는 대신 집 안 곳곳에 부적을 붙이고 문틈마다 소금을 뿌리라고 지시했다. 하인들은 주인의 기행에 수근거렸지만 서슬퍼런 불호령이 무서워시키는 대로 할 뿐이었다. 마을에는 이미 최만석에 대한 흉흉한 소문이 돌고 있었다. 자네 들었나? 최 진사 댁에서 밤마다 곡소리가 들린다는구만. 그뿐인가? 최만석 그놈이 눈이 쾌한 게 꼭 귀신 들린 사람 같다지 않나? 천벌을 받은 게지. 멀쩡한 동생들을 내쫓고 혼자서 그 재산을 다 독차지했으니 조상님들이 노할만도 하지. 빨래터와 주막에서 아낙네들과 노인들은 삼삼오오 모여 최만석을 씹어댔다. 최만석이 어쩌다 외출이라도 할라치면 사람들은 그를 피해 길을 돌아가거나 승 뒤에서 손가락질을 했다. 하지만 최만석은 그들의 시선을 애써 무시했다. 가난한 것들의 질투일 뿐이다. 내가 가진 돈이 부러워서 저러는 것이지. 그는 짐짓 고개를 빳빳이 들고 걸었으나 사람들의 수군거림은 예리한 바늘. 어느 날 오후 최만석은 읍내장터에서 비단 옷감을 고르고 있었다. 그때 누군가 그의 소매를 잡아 끌었다. 뒤를 돌아보니 행색이 남루한 노승 한 명이 서 있었다. 노승의 눈빛은 깊고 맑았으나 최만석을 바라보는 표정에는 서늘한 기운이 서려 있었다. 시주님, 등 뒤에 엎인 것이 무겁지 않으십니까? 노승의 뜬금없는 질문에 최만석은 인상을 헛소리냐. 내 등 뒤에는 아무것도 없다. 그러자 노승은 혀를 차며 말했다. 피를 토하내어 죽은 원혼이 시주님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구려. 그 탐욕의 무게를 내려놓지 않으면 머지않아 큰 화를 입을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속죄하시오. 최만석의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해졌다. 자신의 치부를 꿰뚫어 보는 듯한 노승의 말이 가슴을 찔렀기 때문이었다. 이 땡중이 미쳤나. 어디서 재수없는 소리를 짓거리는 게냐. 최만석은 노승을 거칠게 밀쳐냈다. 노승은 힘없이 바닥에 나뒹굴었지만 화를 내기는커녕 연민 가득한 눈빛으로 최만석을 올려다보았다. 억보는 그림자와 같아 빛이 강할수록 더 짙게 따라붙는 법입니다. 최만석은 노승의 말을 무시하고 도망치듯 자리를 떴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의 발걸음은 점점 무거워졌다. 노승의 말대로 정말 누군가가 등 뒤에 매달려 있는 것처럼 어깨가 짓눌려 왔다.
대문을 들어서자마자 그는 안방으로 뛰어들어가 문을 걸어 잠갔다. 그리고 벽장에 숨겨둔 엽전 상자를 꺼내 쏟아부었다. 방바닥에 흩어지는 엽전들의 차가운 금속성이 위안을 줄 것이라 믿었다. 하지만 달빛에 비친 엽전들은 마치 죽은 아버지의 수천 개의 눈동자가 되어 그를 노려보는 것만 같았다. 그날 밤 바람 소리가 더욱 거세졌다. 기와지붕을 때리는 나뭇가지 소리가 마치 해초리질을 하는 소리처럼 들려왔다. 최만석은 술병을 입에 대고 벌컥벌컥 들이켰다. 취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밤이었다. 다 내 거야. 아무도 못 가져가. 그는 주문을 외우듯 중얼거리며 문서가 든 괴짝을 끌어안았다. 그러나 그의 눈동자는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고 집 안의 어둠은 살아서 꿈틀거리며 서서히 그의 목을 조여오고 있었다. 죄지은 자의 밤은 길었고 그 기르긴 밤 동안 최만석의 영혼은 공포와 광기 사이에서 위태롭게 줄타기를 하며 조금씩 아주 조금씩 파괴되어 가고 있었다. 그는 아직 몰랐다. 이것은 단지 서막에 불과하다는 것을. 진짜 지옥은 아직 시작되지도 않았음을. 마당 가득 피어오르는 고기 굽는 연기가 가을 하늘을 뿌옇게 뒤덮었다. 솥뚜껑 위에서는 지글거리는 기름 소리가 요란했고 곡간에서 꺼낸 햅쌀로 지은 밥 냄새가 담장을 넘어온 마을로 퍼져나갔다. 최만석은 마루 한가운데 앉아 자신의 권세를 과시하듯 다리를 꼬고 거드름을 피우고 있었다. 며칠간 그를 괴롭혔던 악몽과 환청을 잠재우고 입방아를 틀어막기 위해 그는 거금을 들여 큰 잔치를 벌인 참이었다. 읍내에서 제일 가는 기생들을 부르고 인근 고을의 유지들까지 초청하여 보란듯이 위세를 떨칠 심산이었다. 어서들 드십시오. 오늘 술과 고기는 무제한이니 배가 터지도록 먹고 마시란 말입니다. 최만석의 호기로운 외침에 손님들은 억지 웃음을 지으며 술잔을 들었다. 그들의 눈빛 속에는 경멸이 서려 있었으나 눈앞에 차려진 사내진미의 유혹을 뿌리치지는 못했다. 의 풍악 소리가 울려 퍼지고 기생들의 웃음소리가 어우러지며 잔치 분위기가 무르익어 갔다. 최만석은 그 소란스러움 속에 파묻혀 비로소 안도감을 느꼈다. 시끌벅적한 사람들의 목소리가 밤마다 들려오던 아버지의 지팡, 이 소리를 덮어주는 것만 같았다. 그는 붉게 달아오른 얼굴로 젓가락을 들어 윤기가 흐르는 갈비찜 한 점을 집어들었다. 며칠 동안 공포에 질려 제대로 못한 탓에 허기가 밀려왔다. 입안에 침이 가득 고였다. 이깟 고기 한 점도 내 마음대로 못 먹을 쏘냐. 내가 이 집의 주인이다. 그는 속으로 되뇌며 고기를 한 입에 넣고 힘껏 깨물었다. 그 순간이었다. 오드득 하는 소리와 함께 입안 가득 역겨운 냄새가 확 퍼졌다. 그것은 잘 익은 고기의 고소한 육즙이 아니었다. 마치 갓 파헤친 무덤 속 썩은 흙을 한 숟가락 퍼넣은 듯한 비릿하고 쿰쿰한 냄새였다. 최만석의 미간이 찌푸려졌다. 씹히는 식감 또한 물컹하고 미끌거리는 것이 마치 살아있는 지렁이나 구더기를 씹는 듯 끔찍했다. 우액! 최만석은 비명을 지르며 입안의 내용물을 뱉어냈다. 하얀 못이 적삼 위로 뱉어진 것은 분명 잘 익은 갈비였으나 최만석의 눈에는 꿈틀거리는 검붉은 벌레 덩어리로 보였다. 이게 뭐야? 음식을 이따위로 만든 게냐? 그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상을 엎으려 하자 좌중이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손님들은 영문을 모른 채 수군거렸다. 아니, 멀쩡한 고기를 두고 왜 저러는가? 술이 과했나 보네. 벌써부터 주정이라니. 최만석은 씩씩거리며 이번에는 술잔을 집어들었다.
목이라도 축여 역겨움을 씻어내려 했다. 투명한 청주가 찰랑거리는 잔을 입에 대려는 순간 그의 동공이 다시 한번 지진 난 듯 흔들렸다. 잔 속에 담긴 것은 술이 아니었다. 그것은 끈적거리고 검붉은 비린내가 진동하는 선혈이었다. 피웅덩이 속에서 아버지의 일그러진 얼굴이 떠올라 그를 노려보고 있었다. 으악. 최만석은 술잔을 집어던졌다. 깨진 사기 조각이 사방으로 튀었고 붉은 술이 바닥에 쏟아졌다. 그의 눈에는 그 술이 바닥을 타고 흐르는 핏물처럼 보였다. 피다, 피야. 아버지가 울 고개가 벙붉은 일어나. 뒤에 주르사스피야, 주르고. 최만석은 머리를 감싸 쥐고 뒷걸음질 쳤다. 공포에 질린 그의 눈에는 잔치상이 지옥의 형벌대처럼 보였고 웃고 떠들던 손님들은 그를 비웃는 도깨비들처럼 일그러져 보였다. 흥겨웠던 잔치판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사람들은 기겁하여 자리에서 일어났고 기생들은 비명을 지르며 도망쳤다. 그때 대문 밖에서 탁탁탁 기하는 맑고 들려왔다. 그 소리는 소란스러운 잔치마당을 가르고 들어와 최만석의 고막을 날카롭게 파고들었다. 마치 그의 썩어빠진 정신을 깨뜨리려는 듯 목탁 소리는 점점 더 크고 강렬하게 울려 퍼졌다. 대문이 열리고 누더기 승복을 걸친 한 탁발승이 천천히 마당으로 들어섰다. 지난번 장터에서 만났던 바로 그 노승이었다. 노승은 난장판이 된 마당을 둘러보고는 혀를 쯧쯧 찼다. 썩은 내가 진동을 하는구려. 음식 썩은 내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 썩어 문드러진 악취가 하늘을 찌르는구나. 노승의 일갈에 최만석은 부들부들 떨며 고개를 들었다. 공포가 극에 달하면 분노로 바뀌는 납니다. 최만석은 자신의 광기를 들킨 수치심과 알 수 없는 두려움을 폭력으로 덮으려 했다. 분명 재수없는 땡중놈이 또 왔어. 여봐라, 뭘 하고 있느냐. 당장 저놈을 끌어내라. 아니, 멍석마리를 해서 아주 다리 몽둥이를 분질러 놓아라. 최만석의 고함에 눈치를 보던 하인들이 머뭇거하며 몽둥이를 들고 노승에게 다가갔다. 그러나 노승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최만석을 똑바로 응시했다. 그 눈빛은 너무나도 형형하여 몽둥이를 든 하인들조차 감히 가까이 다가가지 못하고 주춤거렸다. 어리석은 중생이여. 내 놈이 지은 죄업이 이미 독이 되어 내 뼈와 살을 녹이고 있거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가. 네가 탐한 재물은 모래성이여. 네가 누리는 쾌락은 불 속에 죽은 이에게 사죄하지 않으면 이 집터가 너의 무덤이 될 것이다. 노승의 목소리는 천둥처럼 우렁찼다.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최만석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다. 하지만 최만석은 귀를 틀어막고 악을 썼다. 닥쳐라, 닥쳐. 내 재산이야. 내가 주인이라고. 저놈을 쳐라, 당장 치란 말이다. 광기에 사로잡힌 최만석은 직접 마당에 있던 장작을 집어들고 노승에게 달려들었다. 죽어버려. 그가 휘두른 장작이 노승의 어깨를 강타했다. 퍽 하는 소리와 함께 노승이 비틀거렸다. 그러나 노승은 신음소리 한 번 내지 않고 중심을 잡았다. 핏방울이 승복 위로 번졌지만 노승의 표정은 여전히 고요하고 슬펐다. 그는 나직이 말했다. 네가 때린 것은 내가 아니라 너희 마지막 남은 양심이니라. 이제 더 이상 돌이킬 길이 없구나. 노승은 합장하고 고개를 숙인 뒤로 돌아보지 않고 대문 밖으로 나갔다. 하인들도 손님들도 그 기묘한 광경에 압도되어 아무도 그를 잡지 못했다. 손님들은 하나둘씩 꽁무니를 빼며 사라졌다. 미쳤어. 최만석이 완전히 돌았어. 이 집에 있다가는
우리까지 귀신이 시겠네. 수군거리는 소리가 멀어지고 화려했던 잔치마당에는 쓰러진 술병과 엎어진 음식들, 그리고 휑한 바람만이 남았다. 최만석은 텅 빈 마당 한가운데 주저앉아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손에 쥔 장작개비가 덜 했는지 현실과 환상이 뒤섞여 머릿속이 엉망진창이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이 집에 더 이상 머물 수 없다는 사실이었다. 아버지의 원혼이, 노승의 저주가, 그리고 마을 사람들의 비난이 이 집 구석구석에 스며들어 그를 옥죄고 있었다. 그래, 떠나야 여기만 아니면 돼. 아무도 나를 모르는 곳으로 가서 떵떵거리고 살면 그만이야. 최만석은 중얼거렸다. 그의 눈빛은 다시 탐욕스럽고 비열하게 빛나기 시작했다. 공포를 피하는 방법은 도망치는 것뿐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사랑채로 향했다. 그리고 비밀 위의 땅을 거래하는 거간꾼 박씨를 부르라고 칠성에게 일렀다. 주인의 상태가 심상치 않음을 느꼈지만 감히 토를 달지 못하고 서둘러 밖으로 나갔다. 해가 뉘어뉘어 넘어가고 땅거미가 질 무렵 족제비처럼 생긴 거간꾼 박씨가 은밀하게 대문을 들어섰다. 사랑채의 문을 걸어 잠근 최만석은 박씨 앞에 문서를 꺼내 놓았다. 손이 덜덜 떨렸지만 목소리만은 다급했다. 이 집과 전답, 선산까지 모조리 팔겠네. 지금 당장. 박씨는 눈을 동그랗게 떴다. 아니, 최진사 어르신이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되었다고 이 알토란 같은 재산을 다 처분하신단 말입니까? 게다가 지금은 시세가 좋지 않아서. 최만석 씨의 말을 끊었다. 값은 상관없네. 반값이라도 좋으니 당장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사람을 찾아오게. 단 오늘 밤 안으로 해결해야 하네. 내일 날이 밝는 대로 떠날 것이야. 그의 눈에는 광기가 서려 있었다. 박 씨는 최만석의 기세에 눌려 침을 꿀꺽 삼켰다. 헐값에 선석군의 재산을 넘길 기회였으니 거간꾼으로서는 거절할 이유가 없었다. 알겠습니다. 워낙 급매물이니 제가 아는 큰손에게 연락해 보겠습니다. 오늘 밤 안으로 계약을 성사시켜 드리지요. 박 씨가 희희낙낙하며 돌아간 뒤 최만석은 방 안을 서성였다. 불안감은 사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더 짙은 어둠이 되어 그를 감싸고 있었다. 창호지 밖으로 나뭇가지 그림자가 흔들릴 때마다 그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움찔거렸다. 바람에 펄럭이는 소리조차 아버지의 웃음소리처럼 들렸다. 그는 벽장 속에서 금괴와 폐물을 꺼내 보따리에 쑤셔 넣었다. 이것만 있으면 돼. 이것만 있으면 어디서든 왕처럼 살 수 있어. 그는 스스로에게 최면을 걸듯 중얼거렸다. 그러나 그가 짐을 꾸릴 때마다 등 뒤에서 서늘한 입김이 불어오는 것 같았다. 촛불이 이유 없이 화르르 떨리더니 꺼질 듯 말 듯 위태롭게 일렁였다. 최만석은 황급히 촛불을 다시 돋우었다. 방한 그림자가 길게 늘어지며 마치 거대한 소나기처럼 그를 덮치려 했다. 그는 등골이 오싹해져 이불을 뒤집어 쓰고 구석에 웅크렸다. 빨리 하지만 밤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다. 그리고 오늘 밤은 그가 이 집에서 보내는 마지막 밤이자 평생 지은 죄값을 치러야 할 운명의 밤이 될 것이었다. 하늘에서는 검은 먹구름이 몰려오며 굵은 빗방울이 후두둑 떨어지기 시작했다. 멀리서 우르릉 쾅쾅 천둥 소리가 들려왔다. 마치 하늘이 노하여 그를 심판하러 오는 소리처럼. 하늘이 찢어질 듯한 굉음과 함께 칠흑 같은 어둠이 마을을 집어삼켰다. 억수같이 쏟아지는 빗줄기는 기와 지붕을 뚫을 기세로 내리꽂혔고 마당의 고인 빗물은 순식간에 불어나
검은 강물처럼 넘실거렸다. 최만석은 안방 한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 무릎 사이에 끼운 엽전 괴짝을 생명줄인 양 꽉 껴안고 있었다. 덜컹거리는 문짝 소리가 마치 누군가 문을 것만 같아 그는 흠칫흠칫 놀라며 문 쪽을 노려보았다. 빌어먹을 이놈의 거강꾼 놈은 왜 이리 안 오는 게야. 비가 온다고 약조를 어겨. 그는 애써 큰 소리로 욕설을 퍼부어 보았지만 목소리는 천둥소리에 묻혀 자신의 귓가에조차 닿지 못하고 흩어졌다. 촛불은 바람이 들어올 때마다 미친 듯이 춤을 추며 방 안의 그림자를 기괴하게 늘렸다 줄였다. 최만석의 그림자는 마치 목이 졸린 죄인처럼 뒤틀려 보였다. 시간이 갈수록 빗줄기는 더욱 거세졌다. 우르릉 쾅. 번개가 마당 한가운데 있는 늙은 감나무를 내리쳤다. 지지직 하는 소리와 함께 나무가 쪼개지며 불꽃이 튀었다. 그 섬광에 방 안이 대나처럼 환해진 순간 최만석은 보았다. 창호지문 너머 비바람이 몰아치는 마당 한복판에 누군가 서 있는 것을. 갓을 쓰고 도포를 입은 그 형상은 빛의 꼿꼿이 서 있었다. 최만석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누구냐? 박씨냐?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지만 대답 대신 끼익 하는 소름 끼치는 소리와 함께 잠겨있던 방문이 천천히 열리기 시작했다. 분명 안에서 걸쇠를 걸어 잠갔건만 문은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 속수무책으로 열리고 있었다. 차가운 비바람이 방 안으로 들이닥쳐 촛불을 단숨에 꺼버렸다. 방 안은 완벽한 어둠에 잠겼다. 최만석은 비명을 지르며 뒷걸음질 쳤다. 오지마, 오지 마라. 내 돈이야. 아무한테도 못 줘. 그는 괴짝을 더욱 세게 끌어안았다. 그때 번개가 다시 한번 번쩍였다. 열린 문 틈으로 들어온 푸르스름한 빛 속에 그 형상이 문지방을 넘고 있었다. 흑빛으로 변한 피부, 텅 빈 눈구멍, 그리고 입가에 묻은 꿈속에서 보았던, 아니 죽기 직전 피를 토하던 아버지의 모습 그대로였다. 그리고 그 뒤에는 평생 말없이 고생만 하다 돌아가신 어머니가 창백한 얼굴로 서서 슬픈 눈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만석아, 이 어미가 왔다. 내 아비도 왔다. 어머니의 목소리는 물속에서 말하는 것처럼 웅웅거리며 울려 퍼졌다. 최만석은 공포에 질려 혀가 굳어버렸다. 짐승 같은 신음소리만 목구멍을 타고 흘러나왔다. 아버지는 지팡이를 짚지 않고도 허공을 밟듯 스르르 다가왔다. 내 눈을 뜨게 해준다더니 내 재산을 가지고 도망치려 했느냐. 아버지의 쉰 목소리가 비수처럼 날아와 꽂혔다. 최만석은 방구석으로 몰렸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다. 그는 괴짝을 방패처럼 앞세우며 소리쳤다. 가세요. 제발 가시란 말입니다. 죽었으면 저승으로 갈 것이지 왜 자꾸 나타나서 나를 괴롭히는 겁니까? 이 재산은 다 제가 지킨 겁니다. 아버지가 준 게 아니라고요? 그의 외침은 공포와 탐욕이 뒤섞인 광기 그 자체였다. 그는 죽은 부모 앞에서도 용서를 비는 대신 훔친 재물을 지키려는 본능을 앞세웠다. 그러자 아버지의 형상이 일그러지며 방 안의 공기가 급격히 차가워졌다. 천둥 소리가 더욱 요란하게 울리며 집 전체를 뒤흔들었다. 천장에서 빗물이 새기 시작했다. 뚝뚝뚝. 빗방울은 정확히 최만석이 끌어안고 있는 문석 괴짝 위로 떨어졌다. 최만석은 기겁하며 소매로 빗물을 닦아냈다. 안 돼. 젖으면 안 돼. 이게 어떤 문서인데. 빗물은 검은 먹물처럼 번져나갔다. 아니, 그것은 단순한 빗물이 아니었다. 비릿한 냄새가 코를 찔렀다. 최만석이 손을 들어 코에 가져다 대니 역겨운 피냄새가 진동했다.
천장에서 떨어지는 것은 빗물이 아니라 붉은 핏물이었다. 으악, 피다. 최만석은 괴짝을 집어 던지려 했으나 손이 괴짝에 달라붙은 듯 떨어지지 않았다. 네가 흘리게 한 피눈물이다. 네가 찢어발긴 우리 가문의 피다. 허공에서 수많은 목소리가 합창하듯 들려왔다. 방 안을 가득 채운 원혼들의 목소리는 최만석의 고막을 찢을 듯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차가운 손들이 불쑥불쑥 튀어나와 그의 몸을 더듬었다. 발목을 잡고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목을 졸라왔다. 살려줘, 사람 살려. 칠성아. 누구? 번개가 칠 때마다 아버지의 얼굴이 코앞까지 다가와 있었다. 뻥 뚫린 눈구멍 속에서 시커먼 벌레들이 기어나왔다. 만석아, 같이 가자. 지옥불 구덩이 속이라도 내 아들과 함께라면 외롭지 않겠구나. 아버지의 손이 최만석의 멱살을 잡았다. 그 손길은 얼음장처럼 차가우면서도 불덩이처럼 뜨거웠다. 최만석은 숨이 막혀 헐떡거렸다.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아버지. 제발 살려만 주십시오. 다 돌려드리겠습니다. 동생들에게 다 주겠습니다. 마침내 귀가 비굴한 목소리로 용서를 빌었으나 그것은 진심 어린 참회가 아니라 공포를 모면하기 위한 거짓 부르짖음에 불과했다. 늦었다. 이미 늦었어. 어머니의 슬픈 목소리가 귓가를 스쳤다. 바람이 휘몰아치며 열린 방문이 쾅쾅거렸다. 빗물이 들이닥쳐 방바닥에 흩어진 엽전과 금괴들을 휩쓸어 갔다. 최만석은 돈이 떠내려가는 것을 보며 본능적으로 손을 뻗었다. 안 돼. 내 돈. 가지마. 목이 졸리는 와중에도 재물을 향해 그런 아들을 보며 고개를 저었다. 저승 갈 때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오직 생전에 쌓은 업보뿐인 것을. 너는 엽전 한 뒤의 무게보다 무거운 죄를 짊어지고 가겠구나. 아버지의 손아귀 이미 점점 강해졌다. 최만석의 눈동자가 뒤집히고 입가에 거품이 물렸다. 그의 눈앞에 주마등처럼 과거의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다. 어린 시절 잘 자상하게 그를 가르쳐주던 아버지. 맛있는 것이 생기면 장남인 자신에게 먼저 먹여주던 어머니. 형님이라 부르며 따르던 동생들의 모습. 그리고 자신이 그 모든 사랑을 배신하고 도장을 훔친 모든 것이 뒤섞여 거대한 회오리가 되어 그의 정신을 갈기갈기 찢어놓았다. 최만석은 마지막 발악으로 허공을 향해 손톱을 세웠으나 잡히는 것은 차가운 허공뿐이었다. 그때 집 밖에서 벼락이 떨어지는 소리가 고막을 때렸다. 쾅! 지붕의 기와가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소리와 함께 안방의 대들보가 쩍하고 갈라졌다. 무너진 천장 틈으로 빗줄기가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다. 최만석은 쏟아지는 비를 맞으며 온몸을 경련했다. 이제 귀신의 형상은 사라지고 없었지만 그의 영혼은 이미 산산조각이 나 있었다. 그는 젖은 뭉치를 가슴에 품은 채 풀린 눈으로 허공을 응시했다. 입에서는 알 수 없는 헛소리가 계속해서 흘러나왔다. 다 내 거야. 아무도 못 줘. 아버지가 주신 거야. 광기에 완전히 잠식당한 그는 더 이상 인간이 아니었다. 그저 탐욕이라는 귀신에 들린 껍데기일 뿐이었다. 밤새도록 폭풍우는 멈추지 않았다. 마을 사람들은 이불 속에서 떨며 최진사 댁 쪽에서 들려오는 짐승의 울부짖음 같은 비명소리를 들어야 했다. 그것은 사람이 내는 소리가 아니었다.
지옥의 문턱에선 앞귀가 내지르는 단말마였다. 누구도 감히 그 집 근처에 얼씬할 엄두를 내지 못했다. 자연의 분노와 인광보의 심판이 휘몰아치는 그 밤. 최만석은 철저하게 혼자가 되어 자신의 죄악과 마주해야 했다. 빗물에 젖어 잉크가 번진 땅 문서는 이제 알아볼 수 없는 검은 종이 뭉치가 되어 그의 가슴 위에서 마치 썩은 심장처럼 펄떡거리는 듯 했다. 새벽이 가까워질수록 그의 숨소리는 점점 옅어져 갔지만 움켜진 소나기의 힘만은 죽어서도 풀리지 않을 것처럼 단단했다. 광란의 밤이 지나고 찾아온 아침은 잔인하리만치 눈부셨다. 밤새 세상을 집어삼킬 듯 호요하던 천둥과 비바람은 거짓말처럼 사라졌고 동력 하늘에서는 붉은 해가 솟아올라 젖은 대지를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다. 나뭇잎 끝에 매달린 빗방울이 보석처럼 반짝였고 이름 모를 산새들이 지저귀는 소리는 평화롭기 그지없었다. 그러나 최진사댁의 풍경만은 참혹했. 기와 지붕의 절반이 무너져 내려앉아 흉물스러운 골조를 드러내고 있었고 마당에 우뚝 서 있던 수백 년 된 감나무는 벼락을 맞아 검게 탄 채 두 동강이 나 있었다. 찢어진 문창호지는 너덜거리며 바람에 흔들렸고 담장은 곳곳이 허물어져 있었다. 그것은 마치 거대한 전쟁이 휩쓸고 지나간 폐허와도 같았다. 날이 밝자마자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씩 최진사댁 대문 앞으로 모여들었다. 지난밤 마을을 뒤흔들었던 처절한 비명소리의 정체가 궁금하기도 했거니와 혹시라도 마을에 닥칠지 모를 화근을 확인하고 싶어서였다. 여복의 칠성이 안에 아무 인기척이 없는데 들어가 봐도 되겠는가? 마을 의장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밤새 공포에 떨며 헛간 구석에 숨어있던 칠성은 퀭한 눈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가보시지요. 소인인 다리가 후들거려 앞장설 수가 없습니다요. 이장을 필두로 장정 몇 명이 조심스레 무너진 대문을 넘어 앞마당으로 들어섰다. 발을 디딜 때마다 진흙탕이 질퍽거리는 소리가 났고 공기 중에는 비냄새와 함께 알 수 없는 매캐한 냄새가 섞여 있었다. 일행은 조심스럽게 안방으로 향했다. 방문은 활짝 열려 있었고 방 안은 폭격을 맞은 듯 아수라장이었다. 빗물이 들이닥쳐 가구들은 뒤집혀 있었고 값비싼 도자기들은 깨져 파편이 뒹굴고 있었다. 그리고 그 방 한가운데 무너진 대들보 아래 최만석이 있었다. 그는 벽에 등을 기댄 채 뻣뻣하게 굳어 있었다. 두 눈은 허공을 향해 부릅떠 있었는데 그 눈동자에 죽음의 공포가 영혼이 박제된 듯 끔찍한 형상이 서려 있었다. 입은 무언가를 비명 지르려던 모양 그대로 굳어 있었고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창백했다. 허역 최서방. 이장이 놀라 뒷걸음질 쳤다. 그러나 최만석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다. 그의 몸은 싸늘하게 식어 있었고 피부에는 징그러운 시관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사람들의 시선은 자연스레 최만석의 손으로 향했다. 그는 죽어서도 무언가를 가슴에 품고 놓지 않으려는 듯 양손을 가슴팍에 꽉 움켜쥐고 있었다. 손가락 관절이 하얗게 튀어나올 정도로 강한 힘이 들어가 있었다. 저게 무엇인가? 저걸 지키려다 죽은 것인가? 사람들이 수군거렸다. 이장이 용기를 내어 최만석의 굳은 손가락을 하나하나 펴보았다. 우두둑하는 소리가 날 정도로 뻣뻣한 손가락을 억지로 펴자 그 안에서 젖은 종이 뭉치가 툭 하고 떨어졌다. 그것은 최만석이 그토록 목숨 걸고 지키려 했던 땅 문서와 집 문서였다. 그러나 빗물에 흠뻑 젖은 종이는 이미 너덜너덜해져 있었다. 사람들은 고개를 들이밀고 종이를 들여다보았다. 이럴 수가. 누군가 탄식을 내뱉었다.
종이 위에 적혀있던 글씨들은 밤새 내린 비에 씻겨 내려가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다. 검은 먹물은 빗물과 섞여 바닥으로 흘러내렸고 남은 것은 아무런 효력도 없는 배지 뭉치뿐이었다. 그토록 탐욕스럽게 긁어모았던 재산의 증명서가 결국에는 빗물 한 방울에 씻겨나갈 허무한 종이 조각에 불과했던 것. 인장마저 뭉개져 핏자국처럼 번져 있었다. 이장은 혀를 찢찢 찼다. 찢찢,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이 인생이거늘. 저 종이 쪼가리가 뭐라고 목숨을 버렸단 말인가. 하늘이 내린 벌이라 천벌이야. 마을 사람들은 최만석의 시신과 백지가 된 문서를 번갈아 보며 인과응보의 무거움을 뼈저리게 실감했다. 그때 대문 밖에서 급한 발소리와 함께 울음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다. 형님, 형님! 쫓겨났던 둘째 만호와 막내 만철이 소식을 듣고 달려온 것이었다. 그들은 다 해진 옷을 입고 있었지만 얼굴만은 생기가 돌았다. 형에게 쫓겨난 뒤 산속 암자에서 일을 도우며 근근히 살아가고 있던 터였다. 방 안으로 뛰어들어온 동생들은 처참하게 죽은 형의 모습을 보고 자리에 주저앉았다. 비록 자신들을 내쫓은 매정한 형이었지만 한 핏줄을 나눈 혈육의 비참한 최후 앞에서는 원망보다 연민이 앞섰다. 아이고, 형이 어쩌다 이 꼴이 되셨습니까? 욕심 좀 버리고 같이 살자니까. 만우는 형의 식은 손을 잡고 통곡했다. 만철 역시 눈물을 훔치며 형의 감지 못한 눈을 조용히 쓸어내려 감겨주었다. 동생들의 눈물은 마을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그래도 핏줄은 핏줄이구먼. 저리 착한 동생들을 내쫓았으니 벌을 받은 게지. 사람들은 안타까워하며 시신 수습을 도왔다. 조만석의 장례는 부모님의 장례보다 더 쓸쓸하게 치러졌다. 화려한 상여도 수많은 문상객도 없었다. 그저 멍석에 말려 뒷산 으슥한 곳에 묻혔을 뿐이었다. 무덤가에는 안 왔고 오직 잡초만이 무성하게 자라날 터였다. 마을 사람들은 그 무덤을 가리켜 욕심쟁이 무덤이라 부르며 아이들에게 욕심을 부리면 어떻게 되는지 가르치는 본보기로 삼았다. 최만석이 죽고 난 뒤 최진사 댁의 재산 문제는 자연스럽게 정리되었다. 백지가 된 문서는 효력이 없었지만 관아의 현명한 사또가 사정을 듣고 판결을 내렸다. 장남 최만석이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문서는 무효이며 하늘의 뜻에 따라 백지가 되었으니 더 말할 것이 없다. 남은 재산은 마땅히 효심 깊은 두 아들에게 상속되어야 한다. 사또의 판결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만호와 만철은 형이 남긴 재산을 물려받았지만 그들은 형처럼 욕심을 부리지 않았다. 그들은 먼저 무너진 집을 수리하는 대신 창고를 열어 굶주린 마을 사람들에게 곡식을 나누어 주었다. 이 곡식은 아버님과 형님이 남기신 것입니다. 저희는 그저 심부름을 할 뿐입니다. 두 형제의 겸손함에 마을 사람들은 칭송을 아끼지 않았다. 집은 화려하지 않지만 단단하게 다시 지어졌다. 무너진 담장은 낮게 고쳐지어 이웃들이 언제든 들여다볼 수 있게 했고 사람체는 글을 배우고 싶은 아이들을 위한 서당으로 내어주었다. 밤마다 들리던 지팡이 소리와 곡소리는 씻은 듯이 사라졌다. 대신 글 읽는 소리와 웃음소리가 담장을 넘어 흘러나왔다. 만호와 만철은 매일 아침 저녁으로 부모님의 신의 앞에 정화수를 떠놓고 절을 올렸다. 그리고 뒷산에 있는 형의 초라한 무덤에도 잊지 않고 찾아가 술 한 잔을 올렸다. 형님, 이제 그만 편히 쉬십시오. 집안은 저희가 잘 건사하겠습니다. 그들의 진심 어린 외로 덕분이었을까? 흉흉하던 무덤가에도 어느새 이름 모를 들꽃들이 피어나기 시작했다.
세월이 흘러 어느 봄날 예전의 그 노승이 다시 마을을 찾았다. 노승은 말끔하게 단장된 최진사 댁을 바라보며 은은한 미소를 지었다. 마당에는 만호의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고 만철은 밭에서 땀 흘려 일하고 있었다. 노승은 지나가는 아이를 불러 사탕 하나를 쥐어주며 물었다. 이 집 주인들은 어떠하냐? 아이는 해맑게 웃으며 대답했다. 착한 분들이에요. 배고픈 사람이 오면 밥도 주시고 아픈 사람이 있으면 약도 지어주세요. 노승은 고개를 끄덕이며 혼잣말을 했다. 탁한 물이 빠지니 맑은 물이 고이는구나. 재물은 똥거름과 같아서 한 곳에 모아두면 악취가 나고 썩지만 밭에 골고루 뿌리면 귀한 열매를 맺게 하는 법이지. 노승은 집 안으로 들어가는 대신 지팡이를 짚고 다시 길을 떠났다. 그의 뒷모습 위로 따스한 봄 햇살이 내리쬐었다. 마을 어귀의 정자나무 아래서 노인들이 옛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그때 최만석이가 그리 가지 않았으면 이 마을이 이리 평안해졌겠나. 다 하늘의 뜻이지. 그럼 그렇고 말고 사람은 착하게 살아야 해. 남의 눈에 눈물 내면 제 눈에는 피눈물 나는 법이야. 바람이 불어와 정자나무 잎사귀를 흔들었다. 사라락, 사라락. 그 소리는 마치 옛사람들의 영혼이 후손들에게 전하는 속삭임 같았다. 최만석이 그토록 집착했던 황금과 문서는 비바람 속에 사라졌지만 두 동생이 쌓은 덕행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아 오래도록 빛났다. 최진사 댁의 이야기는 세월을 넘어 전설이 되었고 부모를 공경하고 형제간에 우애하며 욕심을 버리고 베푸는 삶이 진정한 부자의 기림을 일깨워주는 교훈으로 남았다. 해가 서산으로 넘어가며 긴 그림자를 들이올 때 최진사 대 굴뚝에서는 구수한 밥 짓는 연기가 평화롭게 피어올랐다. 그것은 죽음과 파멸의 밤을 이겨내고 피어난 생명과 희망의 연기였다.